갑소유로 인정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일단 갑을 대상으로 을이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를? 1억을. 이때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저희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때 을은 이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 있습니다. 변제기라는 것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더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때 을은 채권자입니까? 물권자입니까? 네, 채권자예요. 자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갑은 채무자예요? 맞죠? 채무자예요. 자,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권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기 위한 절차가 뭐라 그랬죠? 소송이에요. 소송. 그렇죠? 그리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갑이 자신의 자산을 다른 것으로 소유권 이전해서 넘겨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압류? 가압류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소송을 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확인 판결이 되겠죠. 그 확인 판결 문이라는 서류가 나오겠죠. 이 확인 판결 문, 이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도 무엇이다? 강제 집행이에요. 그렇죠? 그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는 모든 과정들이 강제 집행이다. 강제 집행해야죠. 경매 신청했습니다. 판결문으로 집행 권한으로. 그리고 결정이 돼요. 무슨 결정이 돼요?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로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다들? 좋아요. 이때 결정이 되고 나면 송달을 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을 해야죠.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집행관을 시켜서 현황 조사를 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 다음 감정평가하죠. 감정평가. 그쵸? 그 다음 뭐 할까요?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고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일반 채권자들에게. 그 다음 당연 배당권자들에게 네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 채권 신고 금액을 최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무엇을 하냐? 매각 기일을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자, 이때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것을 적어놓고 별표를 2개씩이나 쳐놓고 강의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제 기억이 복원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서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최종적으로 매각 기일을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 준비해 둔 이런 서류들을 모두 총집합하여 중요한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도 감정 좀 복원이 되셨죠?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고 나면 현황조사서를 만들어서 어디에 넘긴다고요? 경매계에 넘긴다 그랬어요. 서류와 관련된 일은 모두 경매계가 한다 그랬어요. 현장과 관련된 일은 모두 집행관이 한다 그랬어요. 경매로 넘기겠죠. 자,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 했던 것입니다. 집행관이 현재 매각 대상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갑소유의 주택이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 나왔냐면 병이 나왔어요. 병이. 그래서 집행관이 물어보죠.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난 임차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보증금 얼마에 샀는데? 3천이요. 월세 내고 있냐? 네, 그럼요. 70만 원이요. 전입신고는 언제 했냐? 저요? 3월 1일. 그럼 확정일자는 3월 2일 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행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진정한 임차인이면 권리신고를 해라 하고 안내문을 주고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사람이 안 나오면 폐문부재가 된다 그랬죠. 나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어디로 간다 그랬어? 폐문부재도 마찬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한 다음에 모두 다 임차인으로 기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경매정보지에서 그렇게 임차인이라는 표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말소기준권리도 배우지 않았지만 곧 배우게 될 거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이 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전입신고가 날짜가 빠른 이유 하나만으로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우리 책임하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실력이 없으면 못 들어온다 그랬던 것이고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자고요. 이 매각물건 명세에서 보면은 이 점유 현황이 적힌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곳에는 첫 번째 현황조사서에 집행관에게 이야기했던 병의 구조상의 이야기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이때 정보 출처라고 적어놓고 정보 출처에 현황조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적혀 있어요. 임차인 보증금 3천, 월세 70만원, 전입신고 3월 1일, 확정일자 3월 2일, 교재 보지 마세요. 제가 이따 같이 보여드릴게요. 다 들립니다. 그 다음에 권리신고라고 적혀있어요. 정보 출처가. 정보의 출처, 어디에서 나온 정보를 적은 것이냐? 이 말 아닙니까? 그쵸? 권리신고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임차인이 현황 집행관의 이야기를 듣고 권리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권리신고를 할 때는 또 구두로 하느냐? 아니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죠. 맞나요? 그리고 보니까 임차인이래요. 적혀있는 거 보니까 보증금이 5천이래요. 월세는 그대로 70만원이고 전입신고는 날짜가 2월 1일이에요. 확정일자는 2월 3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것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현황조사. 권리신고. 그쵸. 깜짝 놀라서 권리신고. 맞습니다. 권리신고된 내용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제출됐으니까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권리신고 내용이 없다 그럼 뭘 보고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현황조사 내용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괜히 한번 봐보면 왜 내용이 다를까요? 첫 번째, 깜빡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전입신고한 날짜 이런 것들은. 근데 보증금을 깜빡했다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도 지금 경매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쵸? 경매로 넘어가다 부동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때 보증금을 올린 계약서를 가랑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체가 거짓말인 것이죠. 그럼 이 보증금 배당 더 받으면은 소유자한테 1,000만원 띄워주고 나 1,000만원 더 받으면 어때요?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이래서 진정한 임차인으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할 수 있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울 때 배울 것이고 이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다른 목차예요. 그 밑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등기된 권리 중에서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등기된 권리. 일단 채권일까요? 물건일까요? 기본적으로. 물건이겠죠. 이 권리 중에서 매각, 경매 진행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는 권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그 권리가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기 만약에 전세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세권 인수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뭐 배우진 않았지만 뭐 가등기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권리 분석 예전에도 하기 전에는 미리 매각물건 명세서부터 볼 때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다 훑어놨으니까. 등기부등본이 열람할 때 바로 참고가 되잖아요. 그것부터 빨리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타가 아니지. 나는 항상 이걸 기타라고 부르더라. 명칭이 비고란이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비고란이. 비고란이라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들, 모든 것을 적어놓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치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담보물건이죠. 또 하나 붙어요. 무슨 담보물건? 법정 담보물건. 풀어서 말하면 법률로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은 물권자로서 효력을 주겠다.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아요. 법률로 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고도 유치권은 성립됩니다. 자, 여기서 비굴안에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비굴안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신고를 할 때 내가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 공사 대금이 적혀 있으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금액까지 적혀 있습니다. 비굴안에 나와요. 또 하나 재매각. 재매각일 때는 우리가 배웠나 안 배웠나? 입찰 보증금이 몇 프로예요? 20% 받아요. 본래는 최저 입찰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입찰해야 돼요. 맞나요? 근데 재매각은 무엇이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온 거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해서 입찰 보증금 2배로 내고 입찰해 라는 소리예요. 그쵸? 비굴안에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올까요?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뭘까요? 일단 뭐를 위반했다는 소리잖아요. 이 건축물 자체가.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허가의 내용에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다가구 주택을 지어요. 원룸들이 많이 있는 15개만 짓기로 했어요. 근데 위에다 옥탑을 만들었어요. 지 마음대로. 이거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쵸? 맞나요? 이런 전부 다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할 때 건축선이 있어요. 자기 땅이라도 이 건축선을 넘어오면 안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주차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차량 운행을 별로 안 했죠. 지금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누구나 다 끌 수 있는 거니까. 뭐 이제 20살만 돼도 뭐 차 끌고 나가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나이만 차면. 그렇기 때문에 피로티 공간, 주차 공간 이런 것도 전부 다 허가 사항에 맞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긴 것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비굴안에. 이런 것도 등기부등본 보고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나면은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 그래요. 토지는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 이제 토지 대장 보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나면은 1년에 2회씩 6개월 단위로 평생 동안 원상 복구할 때까지 돈 나옵니다. 이행 강제금.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낙찰 받으면 맨날 평생 이행 강제금 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 내고 있는 부동산을 누가 삽니까? 팔려 그래도? 안 그래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위반 건축물 내용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냐? 몇 쭉 적어야겠다. 대지권 미등기. 이런 것도 들어가요. 저번에 한번 가르쳐 드렸죠. 대지권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그쵸? 호수별로 자신의 대지권이 지분 비율로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대지권 미등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허가사항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건물을 분명히 이제 교회 건물이에요. 종교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 여기를 낙찰받아서 내가 원룸 건물을 다가구 주택을 올려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임대 수익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낙찰을 받고 나니까 이 토지의 이 건물은 반드시 종교시설로만 허가를 받았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래.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면 이거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비굴안에 모조리 다 적혀 있습니다. 비굴안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경매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안 본다? 정말 안 봐요. 대단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제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적혀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매각 물건 명세서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우리 법은 삼심제도로서 3번의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의 신청할 수 있고 항고할 수 있고 그리고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내용과 달랐을 때 바로 불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더욱 꼼꼼히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